독일이 방산 초강대국 재건을 하겠다며 난데없이 한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독일 정부는 특별방위기금 1000억 유로를 편성, 재무장은 물론 방치되었던 방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이를 두고 한국과 같은 신흥방산 강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전차 생산기업 KMW의 최고 경영자 랄프 케첼은 유럽이 한국의 K2 전차를 받아들인다면 유럽 방위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유럽이 단결하여 한국을 거부하자라며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유럽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K방산의 수출 신화가 반짝 성공에 그칠 것이며 한국 방산마저도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생태계로 다시 편입될 것이란 근거 없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독일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한국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방위산업 몰락이 불러일으킨 독일의 한국 무기 선동전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법, 수출 다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방산 초강대국 독일의 추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10년 데이터만 살펴봐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21%였습니다. 그것이 2022년엔 4%대까지 줄어들었는데요. 80, 90년대 정밀가공 산업의 탑티어였던 독일을 생각해보면 어이없을 정도의 하락세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평화에 길든 안보 불감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의 무임승차 중이었고 허울뿐인 나토군을 믿고 국방 예산을 감축했기에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은 1980년대 2.4%에서 2010년대 1.2%로 반감했고 레오파르트2 전차의 생산 라인은 16분의 1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대립국 러시아의 팽창 정책이 가시화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에 독일만 나홀로 태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무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방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에 늦었지만 독일도 방위산업 재건에 나선 것이죠. 특히 독일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 한국이 체결한 30조 원급 규모의 방산 계약은 독일의 충격을 넘어 공포가 되었는데요. 독일 정부가 사활을 걸고 무리한 조건까지 내걸며 레오파르트 전차를 노르웨이에 수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독일 방위산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202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K2 흑표와 K9 자주포, FA50은 물론 KF21 보라매에 최근 엄청난 주목을 받는 K9함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세계 시장의 평가와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뛰어난 생산 능력과 성능,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현지화 전략, 그리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강력한 의지 등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라는 초강대국과 인접한 안보 환경도 되돌아보니 대한민국을 단련하기 위한 좋은 시련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지형 조건으로 K방산의 경쟁력과 내구성, 가성비가 뛰어날 수밖에 없었고 지난 2022년 역대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차와 미사일 무기에 특화된 대한민국 방산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처럼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성장에 발판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전 세계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이고 대한민국 방산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대한민국 무기산업의 성장은 이제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독일 KMW의 최고 경영자 랄프 케첼은 유럽이 단결해 대한민국 전차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어 방산업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F-35의 사례를 예로 들며 K2 흑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유럽 방위 산업이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라이벌 프랑스까지 거짓 선동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독일, 영국과는 다르게 냉전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산 설비를 세금으로 유지한 덕분에 현재까지 꾸준히 방위 산업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경 7.1%였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2년엔 11%로 55%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주춤하는 사이 그 틈을 파고들어 세계 2위의 방산무기 수출국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프랑스에도 한국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안방처럼 여기던 유럽에서 한국이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기에 특별한 경계심을 가진 것인데요. 이는 그만큼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이 궁지에 내몰렸다는 방증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글로벌 위상이 최정상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중동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카타르, UAE, 이집트 등에서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방산협력을 위한 기술협력과 공동생산 등을 제안했고 양국 간 무기 수출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K239 천무와 비공의 실전 배치 국가이기도 한 만큼 계약 체결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점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아직 많은 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9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던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 피습 역시 예멘 반군이 자행한 드론 테러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은 잠정유전이 체결된 이후에도 사우디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멘 반군들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주요 공격무기로 이용하고 있어 이를 요격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수요가 상당하다고 분석됩니다. 지난 2022년 세계 1위 방산 수입국인 카타르와 UAE 역시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입니다. 이중 카타르는 올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제2의 중동 특수를 이끌 국가로 거론되고 있으며 UAE는 K방산의 중동 진출 허브로 불릴 만큼 대한민국 방산의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UAE 역시 과거 천궁2와 K239 천무를 도입한 전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T-50 고등운영기와 소형 무장헬기 LAH 등의 국산 공중전력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대신 내고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방사청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이런 지하에 뜬 소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지만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와의 국제적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한 위장전술의 일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KF-21 블록2의 개발 파트너가 확정될 때까지 알고도 모른 척, 맞아도 아닌 척 위장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동의 또 다른 축인 이집트는 현재 구형 고등운영기를 대체하기 위한 경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FA-50과 이탈리아의 M346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주력 기종이 F-16 시리즈인 점 M346이 최고 속도가 음속에 못 미치는 천음속 고등운영기라는 점 등 수많은 이유 탓에 FA-50 선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선호하고 대한민국을 국방협력 부문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추세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중동 정세, 그리고 성능과 가격, 생산 능력을 토대로 한 K방산의 인지도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간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정치적 중립성도 중동 국가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의외인 점은 현재 아랍권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 역시 대한민국 무기 수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한민국 무기 수입액은 최근 10년간 약 3배까지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미사일은 물론 지뢰와 어뢰, 폭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최근 10년 새 10배나 성장한 대중동 수출량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수입 규모는 초라하다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의 소중한 우방국 중 하나이고 정치적으로나 군사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가이기에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방위산업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산업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국제무대에서 입증받기 시작했고 폴란드족 인하품을 통해 생산 능력까지 검증받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을 점거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와 중동, 유럽처럼 안보 불안에 노출된 국가에 대한민국 무기는 가장 선호도 높은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결국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중립성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방위산업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의 성공은 전통 방산 강국의 방심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이 방위 산업 재건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렵게 획득한 유럽 진출의 교두보 폴란드를 절대 잃어선 안 될 것입니다. 독일은 동유럽 시장을 되찾고자 노르웨이에 그랬던 것처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텐데요.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2, 3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고와 생산 공장이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큰 업계의 노력과 정부와 국민의 압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